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의 행복 산업인데요.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 현재가 우리가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겁니다. 양극화, 우리가 먼저 불확실성 시대를 보면은, 자, 우리가 언제 9.11 뉴욕 그 쌍둥이 빌딩 테러 같은 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 했겠죠. 우리가 4.16 세월호 같은 어찌 가다가 수학여행 그 큰 배가 전복이 돼서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을 줄 생각했겠습니까? 이태원에서는 어떻게 100명이 넘게 가서 압살을 당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불안한, 아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그 당시에도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한 6개월까지는 관광 그 산업이 위축이 일시적으로 됐습니다. 미국 경우도. 그 후부터서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위축이 되었다가 다시 더 들었는데, 사회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보상 심리의 반영이다. 아, 더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내 목숨이 누가 보장을 해주지? 내 일상을 누가 보장해주지? 바로 그러한 어떤 자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가 바로 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극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 잘 살아서 이제는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쌀밥을 먹고 쌀이 남아 돌고 콜라도 막 그거 마시고 가끔 고기도 먹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어린 시절 되게 힘겹게 어렵게 살으셨다가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 가신 분들도 여기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뭐 우리 세대가 그런데요. 그러면 요즘은요, 그런 거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부잣집 애들이 더 좋은 학원 가고 더 좋은 해서 서울대, 소위 연고대 입학 학생들 보면 서울 강남에 애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연천에서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이 임진강에서 용 안 난다니까요. 저기 서울 대치동에 있는 양재천에서 용이 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사법고시도 없애버렸잖아요. 로스쿨 아무나 갑니까? 주로 부잣집 애들이 가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나 부자로 살 수 없거든. 취업도 안 되지.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결혼하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요즘 3포 세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젊은 세대에 있어서 양극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그래도 좋은 음식 먹으러 좀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도 다니고 그래야겠어. 내가 저기 천장에다가 굴비 걸어놓고 맨밥 먹으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자각을 하는데 그게 현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관광하고 대단히 밀접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까 거대 시장. 이 얘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일본, 그리고 런던 막 이런 데인데요. 우리 음식이 이제 이렇게 갔고요. 그 라쿠텐이라고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 라쿠텐 코리아 이제 사장이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한양대 제자인데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젊은 친구들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근데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뷰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제대로 누리고 싶다.
근데 코로나 시대에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 주로 어떻게 놀았냐면은 우리 호캉스란 얘기 하잖아요. 호텔에 가서 하는 거. 우리나라의 음식들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사가지고 가고 우리나라의 옷들을 가지고 가서 호텔에서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우리나라 진로 소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를 보고 그렇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 근데 그 라쿠텐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그 정밀한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거를 뭐 꾸며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문화에 대한 갈증이 외국의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국제보건 이슈 아직도 더 센 놈이 온다. 우리가 이제 또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가 한 5년마다라는 주기도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5년 안에 뭔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위기 대응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시장 이슈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 정세. 우리 이제 당장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아먹기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국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 말을 다 들을 수도 없고 중국은 우리 이제 눈에 정신 차려 자꾸 그러고 이게 지금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 큰데 그리고 지금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해외 여러 나라에 다 풀었는데 우리나라만 안 풀었잖아요. 지금 이번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들 올 뻔했는데 중국에서 안 풀어줬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관광산업 입장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다 풀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연재해 여러분 아시죠? 뭐 기후위기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리스크입니다. 자, 여전히 부족한 대한민국 관광 인프라. 국제 표준에는 아직도 부족해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그 외국인들이 한류 하면서 동경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 부족해요. 디테일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 수준들, 우리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임진강 수변 지역, 한탄강 지역, 연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 볼까라고 했을 때 딱 그러면 돼요. 나라면 가겠어?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 같으면 연천 지금 가겠어? 응? 내가 아니 임진강 지역에 뭐 잘 꾸며놨다는데 한번 놀러 와보라는데 나 같으면 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랑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소비자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수준 높아지신 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외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럼 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곡성에 가면 기차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뭐 같습니까? 전기기관차 같죠? 겉모양은 전기기관차예요. 근데 어설프게 깡통으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전기기관차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디젤 기관차입니다. 디젤 기관차. 오염물질 팍 뿜어내는 디젤 기관차. 물론 전기기관차도 석탄을 떼니까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알겠지만 곡성 기차마을에 아직도 전기기관차라는 상품명으로 해서 팔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전기기관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곡성 관광열차라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냥 그렇고요. 자, 이건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보면 이게 기와집입니까? 초가집입니까? 잘 지어놓은 기와집이죠. 이건 뭐냐면요.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다산초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초당이라고 했을 때 초자는 풀초자를 써요. 여기에서 그림에 보면 여기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두 채가 있죠. 이게 이제 초이선사가 그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당했던 그 다산 그 초당을 가서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초가집이라고 다 했는데 그렇다면 다산초당 같은 경우는 저게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 아닙니다. 문화유적이에요. 역사유적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할 때는 고증을 통해서 복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초가집을 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초당이 아니라 와당이에요. 물론 풀조차 초당할 때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토굴이다 초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초가집이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강진군 관계자, 저기 있는 사람도 지금 강진군청 직원이에요. 야, 모델로 좀 설화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야, 이게 잘 해놨는데 조금 좀 내 마음 같아서는 이걸 초가지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러게요. 그래 놓고 근데요, 초가지붕으로 하면은 매년 초가지붕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아, 그거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여기서 매년 11월에 다산 초당 지붕 잇기 초가 페스티벌을 열으십시오.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해서 그 다음에 초가 지붕 있는 스쿨도 한번 열으십시오. 그럼 초가 지붕 여는 있고 하는 그 스쿨을 서로들 와서 참여해서 열심히 학생들도 오고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그 뜻 있는 사람들이 후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은 11월 달에 좋은 멋진 축제가 하나 생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기자니까 아, 기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웬걸 안 고치잖아요. 그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2년마다 순환보직이 많잖아요. 아, 내가 그거 얘기 꺼냈다가 윗사람한테 괜히 툭 맞으면 뭐해? 응? 그냥 이따 뭉개고 가는 거죠, 뭐. 한쪽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데는 대단히 정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경로당 잘 줘놨네서 박수 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들였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가 또 서울로 7017이라는 건 제가 시간상 제가 넘어갈게요. 저것도 대단히 웃긴 건데요. 지역별미 1인 식단 문제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지역별미, 가면 참깨 매운탕 많이 여기 별미라고 하시죠. 1인분 잘 안 팔죠. 여기 잡어 매운탕 1인분 안 팝니다. 먹고 싶은데 2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연천 이쪽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야, 거기 가면 그게 맛있지, 그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 군청이나 시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원금을 줘서 야, 한 명이 와도 먹을 수 있게 메뉴를 개발을 해. 그러면은 단가가 안 맞지, 지원해 줄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서 해줘야 돼요. 지금은 1인 여행자도 많아졌고요. 많이 안 먹거든요. 음식을 다양한 걸 맛보게 해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정표.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오면서 일부러 이정표들 보는데 자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비교적.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전국에 그 코리아 둘레길을 걸어봤어요. 해안으로 쭉 하는 거. 문체부에다 그걸 연재를 제가 했었었는데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만 아는 수준의 이정표들이 많아요. 바보야, 이것도 몰라. 근데 외지인은 바보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이 길치나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낯설어요. 아주 초등학생 가르쳐 주듯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 이정표를 뭘 또 여기다 해놨어 할 정도로 해줘야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뭘 하실 때, 여기도 길 많이들 만드시잖아요. 뭘 하실 때 이정표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하스피텔리티 부족한데, 맨날 언론에도 하는 게 그죠. 경제 효과가 얼마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 한 명 오니까 경제 효과가 얼마였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사람이 돈 더 많이 쓴다고 또 뉴스 신문에 쓰고 그랬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너무 그렇게 중계 방송 하듯이, 그러면 제가 중국 학생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 제가 물어봤죠. 야, 이런 기사들 나올 때는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기분 좋니? 나쁘니? 그랬더니 또 어떨 때는요, 우리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싫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돈으로만 그 사람들을 세는 그 마인드 가지면 재방문들을 안 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뜨내기 그냥 뽑아먹을 손님으로만 생각하구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한국만 오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12번째 가는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왔다 해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뉴질랜드나 이런 고급진 데 많이 가요.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해요. 제가 그 코로나 전에 그 중국의 신화사통신 그다음에 인민일보 이런 기자들하고 같이 포럼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발표 얘기 듣고 나서 나중에 그 중국 기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에선 너무나 우리를 그냥 중국 관광객을 쇼핑만 하러 다니고 그런 좀 천박하게들 대하는 것 같다. 한국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관광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에게 소개를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워낙이 스케일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들 안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스케일 크고 작은 게 무슨 문제냐. 한국의 모습을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보고 싶다라는 건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걸 제시를 제대로 안 하느냐. 그 맞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 오고 그럴 때 하는 것들이 맨날 보면 그냥 쇼핑센터들 서울 변두리에다가 싼 여관에다 재워가지고 서울 시내에다 재우면은 밤에 나가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변에 쇼핑센터도 없는 그런 데다가 재워버리는 거예요. 밤에 못 나가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데리고 가는 데다 버스 딱 내려서 거기서 인센티브 받고서 쇼핑을 시키잖아요. 그래야 뭐 한 명당 30% 인센티브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도 많았죠. 외국인 제자들이 아직도 바가지 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갖고 이제 중국인들이 아예 한국에서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암암리에 중국 애들은 알아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쪽 앱 연결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들어와요. 택시를 싸게 타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역 관광지 연계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청와대 사랑채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청와대 사랑채 문재인 정부 때 사랑채 자문위원을 했어요. 전시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참 많지만 딱 저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관광공사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무슬림 관광에 대해서 많이 그 장려 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그 중동 사람들이 소위 돈을 잘 써요. 단가가 높은 관광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기도실 같은 것을 공항이다 어디에다 관광지에다 둬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청와대 사랑채도 관광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둬야 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러 갔죠. 구석에 한 구석에 딱 뒀어요. 사장님 왜 팻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기독교 광신도들 있죠. 예전에 그 청와대 앞에서들 뭐 데모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이슬람 이런 거 두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랬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다목적실이라고 딱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청소 도구함이냐고. 차라리 떼는 게 낫지. 그죠? 한심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슬람 관광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관광 대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대한민국 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성 해법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미래 이슈 대응에서 비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대응 과정에서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기후위기, 인구 문제, 국제보건이슈, 한류, 한반도. 이게 다 관광하고 대단히 밀접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아주 많을 때는 관광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그 비가 54일간 장마가 있었죠. 그때 관광 어마어마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게 다 기후이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 문제,
인구 문제도 지금 우리가 그 인구가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멸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1인 관광이다. 뭐 이런 또 실버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런 인구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팬데믹 얘기, 한류 얘기, 특히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 관광.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평화 관광이 멈추는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보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70년, 80년 가까이를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타이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죠. 분단, 우리가 자발적인 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강들 때문에 분단이 됐는데 그 분단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국방력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투여를 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국이나 어떤 유럽 국가 젊은 세대들은 3년에 있어서 세이브를 하잖아요. 머리가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돌아가고 왕성한 시기에 우리는 군대를 가서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마이너스만 절대 된다는 건 아니겠으나 그렇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켜온 게 분단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그런 어떤 평화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70년 넘게 보험을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보험을 좀 타야겠다. 그러려면은 평화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콘텐츠도 정말 재미없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콘텐츠.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넉넉히 있지 말고 지금 그 콘텐츠들을 제대로 잘 준비를 하자. 저는 분명히 남북 관계도 많이 호전이 될 거고 이 한반도 정세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 굴곡이 있거든요. 좋은 시기를 위해서 지금 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생.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가장 큰 교훈은 상생입니다. 나만 잘 살고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죠. 회장님의 운전기사나 회장님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는 가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사는 회장님들은 어디 저기 캐나다나 스위스 청정지대에 코로나 그 마스크 쓰고 가서 청정지대 가서 좀 왔다고 칩시다. 아니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상생이에요. 같이 다 누구나 똑같이 다 우리가 상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관광.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우리 일상이 바로 관광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과 소비자의 눈높이 충족.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비자의 눈높이고, 네. 그 다음에 지역관광 브랜드를 고도화를 시켜야겠다는 얘기. 우리 자원의 콘텐츠가 보면은 어딜 가나 똑같은 그 모습들이 많아요. 어딜 가나 똑같은 특색 없는 이 대한민국 공화국. 어디 가서 면 싸면서 군남면 농협 그런 표지판을 보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군남면인지 어디 강원도 어디 있는 전라도 어디에 있는 곳 알 수가 없어요. 논바닥 있고 거기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 있고 주유소 있고 뭐 쭉 한 줄로 돼 있는 뭐 있고 좀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가 그 지역 관광, 지역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붕어빵만 지금도 계속 찍어내 왔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지역 관광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천다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남다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옆 동네에서 뭔가를 좀 잘했다고 똑같이 베끼는 그건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서로 발목 잡게 해서 물귀신이 서로 되어서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합니다. 남들이 잘하는 이웃에서 잘하는 건 박수 쳐주고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우리랑 같이 너네는 그걸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좀 잘 해볼까? 이런 머리를 써야지 시기 질투만 하면서 배만 아파가지고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근데 전부 보면 야 우리 군에 와서 물만 먹고 거기 가서 잠자고 이게 뭐야? 아니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배만 아파야 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붕어빵 공화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탈피해야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게 서핑 하는 모습이죠. 어마어마한 파도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정원입니다. 여기 그 독일의 뮌헨에 가면 영국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그러니까 이 저는 발상의 전환. 그 여기는 뭐 계류가 아주 시원스럽게 흘러가고 200년이 넘은 정원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고압 펌프로 분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이들이 이걸 타는 거거든요. 야, 정원에서도 우리가 이 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크푸르트를 출장을 가는데 더운 여름이었어요.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운데 공항 문 딱 나가니까 그 광장에 큰 워터 슬라이드라고 있죠. 쭉 우리가 그 워터파크에 가면은 대명 뭐 이런 데 가면은 쭉 물줄기 타고 내려오는 미끄럼틀. 그게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물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도 상쾌하고 시원하고 여름이니까요. 바로 이거다. 근데 지멘스에선가 그걸 후원해서 했던데 역시 지멘스다. 지멘스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더운 여름에 딱 프랑크푸르트 거기 공항에 사람들 나왔을 때 보니까 얼마 재밌고 시원해 보여. 임시로 그걸 설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한 발짝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반 발짝만 더 앞서서 생각해 주면은 감동을 주고 좋은 모티브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갖자. 야, 여기 오면 신선한 영감을 받네.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씩 딱딱 있어주면 좋아요. 그 뭔가 그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뻔하게 거기 가면 뭐, 거기 뭐 뻔할 거 아니야, 그 강가에. 근데 갔더니 뭐가 있더라. 그런 것들. 과연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냥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지내시면 좋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느닷없이. 제가 이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관광 올 때. 이게 우리 정부에서 그간을 보면 관광산업, 문체부도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 쪽 예산이 아주 적거든요. 1조 뭐 몇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관광 대국, 관광으로 해서 폼 잡고 싶고 이런 의지는 다 있어도 실제 지원은 안 해준단 말이죠. 기재부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웃풋이 적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웃풋이. 뭐 철강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웃풋이 크잖아요, 대단히. 근데 관광은 이 개인의 행복을 컨트롤하고 관여되는 걸 생각한다면은 아웃풋의 그 범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행복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판화를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뭐도 그렇고 뭐 이게 다 첫 번째 윤활제는 관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스포츠나 관광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개개인의 행복도, 경기 활성화. 야, 지금 지역 경제 어렵다니까 느닷없이 돈 풀어서 여행 좀 가 막 그러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광이 그만큼 1차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인사가 만사다. 관광이 영역이 되게 말랑말랑한 영역이다 보니까 막말로 아무나 보내요. 관광공사 사장을 보낼 때도 보면 지 선거에 좀 도움됐던 사람들 누구 관광의 관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문체부 장관 누구 해도 보면 문체부가 미디어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디어는 하나의 영역이고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지 예술, 관광, 체육 이런 거에 전반적인 그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래도 장관들은 그나마 좀 낫네요. 보면 특히 관광공사 사장이나 감사다 뭐 이런 쪽들 하는 거 보면은 어이없어요. 보수 정권, 지보 정권 할 것 없이 관광 뭐 수학여행 좀 다녀보거나 뭐 내 개인적인 여행 다녀보고 뭐 이랬다고 해서 여행 관광을 다 아는 걸로 착각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문성이 있는 여행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없애야 하겠다라는 거요. 그다음에 명품화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 중에서는 이게 공익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자기 임기 내에 테이프 커팅 하려는 욕심들. 네? 연천 이런 데도 구석기 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대단히 잘 지어놨잖아요. 명품으로 잘 지어놨어요. 돈도 많이 들여서 해놨어요. 만일 그거를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슬라브 건물, 2층 슬라브 건물로 해서 한 100억짜리로 해서 해놨다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구석기 하면서 제대로 잘 안 됐을 겁니다. 뭘 하나를 해도 내가 내 임기 내 못한 테이프 커팅 안 되더라도 1,000억 원짜리 뭘 하나 하는 게 낫지 100억짜리 10개로 쪼개서 내 임기 내 뭐 하려고 하는 건 절대 그런 마인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선거 대비하는 일들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공익정신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그다음 축제도 마찬가지죠. 뭐 축제도 공무원들 정말 공부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공부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수준이 더 높거든요. 그죠? 소비자들의 수준이 더 이미 높아져 있는데 자기가 공부 안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이 해외도 많이 보내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지방의 의원들이 깨어야 돼요. 이 지방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간 데는 수레바퀴 양축이 이 행정 쪽하고 의회 쪽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추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예산 추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두 가지요.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사업에 제밥에 관심이 많거나 해가지고 자꾸 정말 중요한 소중한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깎으려고 하고 방해나 놓고 발목이나 잡고 이런 모습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어디 해외를 갔는데 관광 일색이었습니다. 아니, 관광 좋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관광 많이 해야죠. 관광이 공부예요, 사실. 단, 거기 가서 야, 좀 뭐 어디 좋은 데 없어 하면서 안 데리고 간다고 때리고 싸우고 술 먹고 그런 짓 안 하면 되는 거죠. 제대로 가서 보고 더 연장해서 더 보고 싶다. 더 관광지 더 견학하고 싶다. 그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의회가 이 행정 쪽에서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뭐 복속돼 있는 아래에 있는 쪽으로 생각 말고 당당하게 같이 해외들 서로 많이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근데 보면 간혹 그 기자들도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들을 쓰는 거 보면 지방의 의원들 뭐 저거 또 거지 해외 나가 산다고 공무원도 해외 많이 가야 하고요. 지방의 의원도 많이 가고 그래야 돼요. 가서 나쁜 짓만 안 하고 제대로 가서 일하고 제대로 가서 관광하고 오고 안목 많이 넓혀오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서 여기서부터 뭐 진로 팩소주 싸가지고 가갖고 우리 과장님 방에 밤에 다 모여 그래갖고 폭탄주나 마시고 그러지 말고 파리를 갔으면 무랑루 주고 가서 와인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그러고 밤문화를 즐기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고향에 우리 고장에 어떤 밤문화를 우리가 이 세계적인 트렌드 소비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식시킬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겪어봐야죠. 근데 과장님 방에 가고 신라면, 컵라면 끓여놓고 폭탄주 많이 먹고 그걸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종식시킬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이 요즘 또 테마인데, 화두인데, 보면 이 스마트 관광 전문가한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요즘 보면은 스마트 관광, 사람이 스마트해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스마트해야 하고 콘텐츠가 스마트해야 되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 미디어 파사드 막 이런 것들. 빛으로 막 밤에. 아니,
인구는 막 줄고 해갖고 사람이 밤에 7시, 8시만 되면 완전 적막강산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걸 해놓으면 누가 보냔 말이에요. 지나가는 부엉이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현실에 맞게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보여주기식. 큽니다. 아주. 또 소비자들은요, 오버투어리즘 경계해야 하고 상생에 많이 되는데, 전에 뭐 차박한다고 하면서 농로에다가 떡하니 하고 받쳐놓고 있고, 이런 짓들 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큰 게 이제 기후위기와 관광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죠? 이게 평창 송호장 축제 사진인데 이게 2021년인가 그랬어요. 불과 2, 3년 전인데 1월 4일인가 6일 날 그랬어요. 이게 얼음판이어야 하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네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겨울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평창이나 뭐 어디다 스키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좀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클럽메드 삿포로에 있는 클럽메드 그 사오로 리조트 같은 경우도 12월에 눈이 잘 안 오니까 중국의 그 야불리라고 북경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키장을 옮겼더라고요. 물론 삿포로에도 두고 있는데 미래를 대비해서 벌써 그렇게들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눈이 안 와서 큰일입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스키장들도 지금 빠르게 변신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스키장이 아니었을 때 겨울에 뭘 할까? 비교적 뭐 봄, 여름, 가을에는 많이 리조트 애들 와서 숙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야죠. 우리가 이제 혹서, 장마, 한파 대비 더 무서운 게요. 지금 우리가 엘니뇨가 지금 온다고 그러잖아요. 3년 지금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폭우, 강풍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기후학자들이 예측하길 10년 이내에 인천공항 활주로가 잠길 일이 생긴대요.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서. 홍수재해죠. 그 이제 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가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인천공항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활주로가 물에 잠길까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요. 잠긴다고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나 뭐 이런 거 만든다고 했을 때도 많은 생각들 하고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강릉에서도 봤지만 리조트 뭐 펜션 이런 데도 산불 나니까 속초 설악 그 한화 리조트도 본관까지 불이 번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산불들. 그 다음에 강변에들 뭐 보면 멋있는 강변에 뭐 리조트를 짓고 그러는데 구례 같은 경우가 섬진강이 범람을 했잖아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특히 여기가 수변 지역이잖아요. 임진강 있고 한탄강 있고 기후위기와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앞으로 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야. 이게 한 번도 넘친 적 없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기후위기 대응 원년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인구 문제. 여기서 가장 큰 게 있잖아요. 총량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잖아요. 사람이 줄게 되면 생산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 경제 단위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경제 정점에 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더 잘 살 수가 없다고 봐요. 미안하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가 없다. 그렇게들 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큰 걸 차지하는 게 인구 문제거든요. 저는 그 대안으로 바우처 복지라는 걸 생각해요. 군인 휴가자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공연,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바우처로 해서 지급을 해서 생태계를 살려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인구 문제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경제를 산업을 생각한다면은 남북 교류 활성화가 제일 우리는 큰 선물이에요. 앞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거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미국이 담보해 줍니까? 일본이 담보해 줍니까? 중국이 담보해 줍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잖아요. 우린 지금껏 운 좋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자들은 잘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위기에도 시달리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열강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 활성화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조건 잘 해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천, 전곡 뭐 이런 접경 지역이 헤게모니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무조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콘텐츠나 모든 준비들을. 그러면 좋잖아요. 교류에 대한 준비도 미리 다 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제 패트 얘기 많이 하죠. 반려.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외로움 팀이라는 팀들이 정부 조직 속에서 있어요. 지자체나 정부 조직 쪽에서. 외로움 팀이라는 것들로 해서 해야죠. 우리가 열린 관광지들 지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동북아 전반적으로 일본, 대만, 베트남, 저기 중국, 우리나라 다 이제 실버 세대들이 이제 여행의 주도권들을 잡고 있는 주머니가 빵빵한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중국 상하이에 크루즈 관광이 매년 30%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루즈 관광 럭셔리 관광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 부유층 실버 관광객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관광지 실버 관광에 대한 대응을 늘 해야 한다. 근데 보면 열린 관광지라고 해서 저도 이 평가들을 해보고 보면은 데크길은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열린 관광지 그 숙박시설에 가보면 문턱에서부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걸. 그런 디테일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식 발상. 제가 뭐 공무원 얘기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해서 미안한데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관광지 우리 상 받아야 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가보면 아니 그 숙소에 가보면 이런 바 같은 것도 하나도 화장실에 달려있지도 않단 말이죠. 그게 무슨 열린 관광지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그게 현주소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친절한 국민인가 이거. 인구 문제 해결책이요. 지금 보니까 애들 낳는다고 돈 지원한 걸로 해결 안 되더라. 주민등록지 주소를 확대시킨다고 그게 해결책이 안 되더라. 이미 결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니, 야, 너 애 하나 낳으면은 2천만 원 줄게. 그러면 우리 집 딸이 누가 애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딸이 2천만 원 준다고 애 낳습니까? 안 낳죠. 요즘 누가 낳아요? 안 낳죠. 2천만 원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후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싫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백이민족 필요 없습니다. 우리 농촌 다 일하고 이런 사람들 다 외국인들이 해주잖아요. 다. 그래서 이건 선제적으로 더 흔연하게 그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해야 돼요. 현명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하는데 애가 배우자라고 데리고 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계속 반대하면 왼수 되잖아요. 마음에 어느 정도까지 안 들어도 애들이 꼭 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잘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그래야 원수지지 않고 같이 화목해서 한 가족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문화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무시하고 욕하고 미국 놈, 영국 놈, 프랑스 놈 그렇게 말합니까? 동남아 XX들, 어디 놈들,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괄시라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 그 어떤 그릇된 그
편견 바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사회적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얘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성장기에 학교에서 냉대받고 질시받고 왕따 당하고 왜곡되게 이제 간혹 그 성격이 형성된 애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래서 갑자기 군대에서 보면 위험한 사고들 갑자기 총기 사고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벌어지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이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들 나잖아요. 우리나라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합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민과 밀접하게 있는 이런 농촌 지역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작년 가을에 문체부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 국회에다가 그 청와대 개방에 대한 그 논리 좀 해달라고 해서 근데 저는 청와대가 적어도 단순한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과감히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청와대가 앞으로 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제가 거기다 강조를 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쉽죠. 근데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을 내줘야지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기꺼이 대우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로만 청년들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말로만 다문화민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말로만 평화 하면 뭐예요? 평화의 가장 평화라는 그런 그 단어 속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자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또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인자는 우리가 평화 산업의 중심에 서자. 우리 중심의 국제적인 평화기구도 만들 우리가 수준이 됐단 말이죠. 왜 맨날 유엔에서만 만들어진 평화기구에만 의존을 하고 우리 한번 와서 우리에서 와서 좀 기구 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걔들 죽어도 안 와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우리 돈 많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가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잠깐 평화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답게. 이거 매니지먼트 이거는 우리가 맨날 허겁지겁 뭐가 하면 맨날 허겁지겁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살아와서 그러죠. 진통제만 구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를 진짜 만들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진통제와 치료제는 제가 이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근원적인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평화 얘기했는데 연천이 과연 어떤 교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해야 한다. 뭐 전에 보니까 그 권영세 장관이 취임하고서는 남북교류는 이어달리기라고 얘기해서 그나마 한 줄기에 희망적인 마인드를 발견해서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권영세 장관 정치를 하는 사람에서 합리적인 사람인데 중국 그 대사도 하고 와서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저런 마인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지금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Way back a year ago,